정부가 공공임대,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 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자동차 수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9월 자동차 산업이 내수와 수출, 생산 분야에서 트리플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7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대기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와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으로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식시장이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30평대 아파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들자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단지를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최대가 전용 60제곱미터입니다. 30평대는 전용 85제곱미터 수준입니다. 현행법상 85제곱미터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넓은 지역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늘리며 소득 기준 또한 완화될 전망입니다. 중위소득 140에서 150% 수준으로 중산층까지 충분히 포용한다는 겁니다. 현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입니다. 9월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내수, 수출 분야에서 트리플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9월보다 14.8% 많은 19만 3,081대로 집계됐다 밝혔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코로나19로 4월부터 8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산업부는 미국 시장의 회복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 및 신차 판매 호조 등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내수 판매는 16만 2,076대로 1년 전보다 22.2% 늘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내수 증가세 회복과 수출의 동반 성장에 힘입어 23.2% 늘어난 34만 2,489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취업자가 7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대기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취업자는 2,431만 4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3만 6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종사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취업자도 987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 6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26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만 4천 명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중소제조업 취업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래차 개발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인재 채용에 나섭니다. 이번 인재 발굴은 지난 14일 정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신규 채용입니다. 모집 분야는 연료전지와 전동화, 배터리, 자율주행, 전자제어 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본부 내 7개 부문, 3자릿수 규모로 이는 기존 전기공채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1년 동안 채용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모집 대상은 국내외 학사와 석사 학위 취득자 및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서류 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화 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자 CJ-CGV가 전체 상영관의 30%를 감축하고 신규 출점을 중단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객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자 생존을 위해 내놓은 특단의 자구책으로 보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CJ-CGV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영관을 30% 축소합니다. CGV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전국 직영점 119개 중 35개에서 40개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지점부터 임대인들과 임차료 감면 협상을 벌이고 손실이 큰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점합니다. 앞서 CGV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올해 초부터 임차료 인하와 유예 협상을 벌여왔지만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V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개점을 앞두고 있는 신규 지점이라도 개점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신규 점포 개발도 정면 중단합니다. CGV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화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부터 비상 경영 체제를 도입하고 좀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관객 수하고 매출이 지난해 대비 70%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고정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기존 상영관의 경우 영화 라인업과 예상 관객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국내 및 할리우드 대작 영화들이 개봉을 연기한 데 따른 것으로 주중에는 상영 회차를 대거 줄이며 관람객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영관은 주말에만 문을 엽니다. 앞서 CGV는 전날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오는 26일부터 좌석 차등제를 없애고 관람료를 1,000원에서 2,000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CGV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자구책으로 비수익 자산을 매각하고 비효율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 또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등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증시 오늘도 혼조세를 보였고요.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일단 짚어보고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코스피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슈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경기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요소들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추가 경기 부양책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트윈데믹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이렇게 세 가지 불확실성이 다음 달은 돼야 해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재확산, 미국 대선 크게 이 세 가지인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대선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불확실성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네, 미국 대선의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인데요. 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사전투표 참여 비율을 보면 민주당원이 공화당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사전투표 개표 이전과 이후의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높아졌습니다. 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를 했듯이 우편투표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할 경우 11월 3일 대선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초유의 사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 혹은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추가 부양책을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로 가는 불확실성으로 또 이어지잖아요. 네. 연내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네, 선거 결과는 물론이고 이 개표 관련 불확실성으로 당선자의 확정이 지연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 경기 부양책의 실시 역시 지연이 되면서 연내에 이뤄지기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이 지연이 되면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둔화시킬 우려도 있고요. 이게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리면서 경기가 더욱 침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조어는 아닌데 좀 생소한 용어에 트윈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뭔지 봤더니 미국,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동시 재확산을 두고 트윈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지역들은 지금 코로나 확산세는 어떤 겁니까?
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9천 명을 넘어서면서 7월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를 했고요. 도시와 지역별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밤에 돌아다니면은 벌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경기 회복세에 결국에는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다시 급증은 하고 있지만 치사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글로벌 경제가 이미 코로나19와 공존하는데 적응을 한 상태고 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제한적 이동 제한을 하더라도 전면적 이동 제한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분기와 같은 경제적 쇼크가 다시 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트윈데믹 사태가 앞으로 커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전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유한타 증권의 정환일 연구원이 관련 코멘트 주셨습니다. 트윈데믹 뭐 이렇게 해도 8월 달에 2차 팬데믹 오면서 그 지표 확인해 보면은 소매라든가 한국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경제 주체들의 소비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초에 발생했던 그런 충격만큼의 영향력은 적어도 경제 지표 내에서는 좀 예전보다는 1차보다는 좀 적다. 사실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 지금 희망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이러다 보니까 백신, 치료제 관련 부분이에요. 뭐 네.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는 굉장히 큰 안정을 줄 수 있을 텐데 언제쯤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시장에서 좀 나옵니까? 네, 그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지금 독일 바이오엔텍이랑 개발 중인 백신의 긴급 승인을 이르면 11월 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고요. 예. 또 모더나도 11월 중에 최종 임상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낙관을 했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이 되고 긴급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장 올해 백신 보급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11월 중에 이렇게 발표가 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뉴스들이 시장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원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백신 개발 자체가 뭐 실패로 돌아갔다든지 하면 다시 코로나 상황 자체가 당분간 수로들기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 백신 개발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내년에 어떤 경기 흐름이라든지 코로나 어떤 확산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좀 증시나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 연구원은 지금 이제 내년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당장 궁금한 거는 이번 주잖아요. 네. 많은 증권가에서는 박스권 장세를 연 주말부터 해서 계속 지배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면서 우리 증시 하방 압력이 이번 주에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왔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주 증시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 증권가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2,320에서 2,420선입니다. NH투자증권이 2,320에서 2,400선을 제시했고 한국투자증권이 2,340에서 2,420선, 하나금융투자가 2,330에서 2,410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곤 연구원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시장이 지난주까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 오늘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시장은 당분간 좀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매력이 조금씩 생겨난 종목군들이 있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큰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당분간은 계속 등락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리하게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좀 더 이어지는지 그리고 주 후반부에 있는 그 대통령 후보 미국 토론 이런 부분들이 좀 대외적인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들이 증시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곤 연구원의 지금 뭐 코멘트까지 들어봤는데 왠지 우리한테 좀 조심스럽게 비밀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데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 보니까 최근에 매도세로 좀 일관을 하고 있어요. 많이 악화된 것 같은데 박스권 장세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개미 투자자들이 수급이 최근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약 44조 원을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8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매도 규모는 1조 7,500억 원에 달합니다. 본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연말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도 있으나 신용융자 잔고 부담과 당국의 신용대출 월 2조 원 한도 규제, 또 3억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이슈가 매도 압력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주목할 만한 업종을 꼽아주는 게 또 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적 개선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주도주로 불리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IT, 가전,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3분기 실적 역시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미국 대선 이후 경기 회복이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NH투자증권의 노동길 연구원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업종 자체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수익률 방향성 자체가 나빠지면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연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 미국의 소비재 정도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소비재는 자동차 아니면 IT, 반도체 이런 정도 꼽을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미국 소비주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종목들, 우리나라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반도체,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종목들입니다. 예, 자동차 오늘 뭐 잘 나왔다, 트리플 증가세 나왔다고 하는데 반도체, 휴대전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주간 증시 전망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등 대형 햄버거사에서 토마토가 빠졌습니다. 이 빠진 햄버거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하고요. 이게 올여름 최장기간의 장마, 또 엄청난 비가 왔죠. 그리고 세계 태풍이 연이어 강타하면서 토마토 작황이 이례적으로 좀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토마토 값이 뛸 수밖에 없게 2배까지 뛰었고요. 토마토가 들어가지 않는 햄버거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장마로 인해 채소, 과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 것처럼 이제는 뭐 기후변화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기후변화와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하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햄버거에 저는 솔직히 토마토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몰랐거든요. 좋아하세요? 저는 정말로 토마토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여행 가서 호텔 조식 때 토스트와 토마토 이 두 개만 있으면 끝입니다. 이게 저는 이 빵과 토마토는 케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올여름 최악의 장마로 토마토 가격이 너무 올랐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유통정보에 따르면은 지난 9월 말 기준 토마토 가격은 10kg입니다. 평균 도매 가격이 62,660원이었어요. 이게 지난달 한 달 전보다 한 달 전에 29,908원보다 2배 이상 가격이 급등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토마토를 뺀 햄버거를 팔게 된 건데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안으로 일부 햄버거 가격을 인하해 주거나 또 야채나 음료 쿠폰을 증정하는 등 궁여지책으로 소비자들을 좀 달래고 있는데요. 롯데리아는 토마토 없는 햄버거 세트 시리즈 메뉴를 만들어서 가격을 300원 인하 중이고요. 맥도날드도 소수 매장에서 토마토가 없는 햄버거를 제공하는 대신에 음료 쿠폰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버거킹 역시 토마토 제공이 어려울 시 해당 제품에 들어가는 소스 및 야채류를 더
추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토마토 안 주고 그냥 케첩 좀 뿌려주면 잘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드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센터장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저희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웃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더욱더 자세하게 자주 발생할 만한 거고 뭐 이상기상을 고려한다면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로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여름에 아주 최장 또 최악 봤죠. 이게 정말 장마로 이런 것들이 비롯된 거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본다면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발생한 이상기후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야채나 과일이 아닌 세계적인 주식인 밀가루 생산이 줄어들 경우 이건 뭐 엄청난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2011년에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던 제스민 혁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초기에는 민주화 혁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는 기후변화가 주범이었다. 많은 데서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2011년 이례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서 이들 국가가 곡물 수출을 딱 중단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던 이들 나라들에서는 빵을 구하지 못하면서 식량난을 호소하던 민중들이 봉기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진 것인데요. 또 이것 말고도 뭐 시리아 난민 경우도 그렇습니다. 시리아 지역을 강타했던 이상기후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탈출해서 유럽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시리아 난민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블랙시트를 선언하게 되기도 했죠. 와, 이게 결국에는 정말 어떤 나비 효과가 됐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 시리아 난민 사태나 제스민 혁명이 기후 때문이었다라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결국 이상기후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가 세계의 역사를 좀 바꾸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상기후는 뭐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막 이제 각국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강타하면서 아주 기습적인 곡물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뭐 지금까지는 이제 국지적이거나 산발적인 현상으로 치부되었던 이상기후 문제가 자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환경이 아닌 먹고 사는 경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상기후가 북극곰을 죽인다거나 뭐 남태평양 국가들이 물에 잠긴다는 정도, 즉 내일이 아니다. 이건 남의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 초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이야기를 올해 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리스크죠. 톱5 모두를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환경 문제로 꼽았었는데요.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5경 1,600조 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활동이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넘는 액수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손실이 인류의 경제적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이상기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식량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상기후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식량 생산이죠. 자, 이제 최근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의 대가뭄으로 인한 기아, 그러니까 굶는 사람들이죠. 인구의 급증이 아주 좋은 예인데요. 유엔 세계 식량 기획은 이미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한 식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식량 기획에 따르면 2018년에만 지구상에서 굶주리고 있는 기아 인구는 무려 8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선진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9년에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수십 년 내 전 인류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정말 모든 나라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부분이랑 정말 직결이 돼 있네요. 자, 오늘은 기후변화와 먹을거리 이야기해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